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합재 제작을 복합재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 중에 이제 오토크레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토크레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크레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오토크레이브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했죠. 오토크레이브는 뭐 이건 이제 조그만 인형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압력밥솥이라고 했지. 압력밥솥.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고온, 열, 그죠? 열과 압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 용기죠. 고압 용기. 이 안에서 복합 재료를 경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 후 단계는 뭐 오토크레이브 공법이나 비오토크레이브 공법이나 유사합니다. 일단 어떤 경화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레이업을 어떻게 이제 복합 재료를 적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필라멘트 와인딩이라는 게 있죠. 필라멘트 와인딩. 먼저 이제 그림을 보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필라멘트 와인딩. 필라멘트가 뭐죠? 필라멘트가 저도 이 용어를 뭐 영어로만 계속 했는데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필라멘트. 우리가 전구에 사용하는 게 필라멘트인데 필라멘트. 그러네. 맞네요. 이 전구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전구에 보면은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끼는데 소켓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죠? 이걸 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필라멘트는 가는 실 같은 거, 가는 실을 필라멘트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용어와 제품 공정이 이제 거의 유사하다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필라멘트 와인딩. 가는 선을 와인딩. 감는다죠, 감는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 요게 이제 복합재지, 복합재. 각각이 이제 각각의 가는 선들이죠. 가는 줄,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 요것들이 이제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실타래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쭉 풀려서. 쭉 이렇게 풀리면서 나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물론 이제 이 필라멘트는 뭐죠? 복합 재료죠. 요거는 복합 재료 중에서도 어떤 거? 파이버입니다. 파이버가 여기서도 실타래에서 풀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레진 베스가 있어요. 레진 베스는 우리가 복합재료라는 건 뭐라 했죠? 파이버와
그 어떤 베이스 머티리얼이 들어가는데 베이스 머티리얼은 레진이라고 그랬죠. 이 실타래가 나오면서 이 레진 탱크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는 드라이 파이버, 드라이 필라멘트였지만 나오면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레진이 묻어서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레진이 쫙 묻어서 나오면서 이제 요게 맨 처음에는 각각 이렇게 돼 있지만 나오면서 이게 묶여져서 나옵니다. 묶여져서 나오면서 어디 이 여기 맨드렐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할 때 여기에 감기는 거죠. 로테이팅 맨드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복합 재료가 어떤 식이 이제 이런 것들은 복합 재료가 나중에 계속 감기잖아요. 감기고 나서 이거를 경화를 시키겠죠. 그럼 제품은 어떤 식 제품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통이 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필라멘트 와인딩은 그 주로 제품이 이 원통형, 요즘 뭐 쓰고 있는 우리 뭐 저희 가스통 있죠, 가스통, 그 우리 LPG 가스통 보면 이렇게 동그랗죠. 그런 것들을 복합 재료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수소, 그렇다면 이 복합 재료 파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들 그런 거 만들 때 이 필라멘트 와인딩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수지 탱크가 있네요. 여기 있네. 제작 사진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파이버죠. 파이버가 쫙. 이건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해놨네요. 뭐냐? 여러 개의 그 파이버들이 여기서 뭉쳐가지고 뭐 여기 너무 이제 하나만 썼지만 여러 가지 뭉쳐서 이런 식으로 맨드렐에 회전하는 맨드렐에 이런 파이버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 맨드렐 형태에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필라멘트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파이프 얘기했잖아요. 파이프 얘기했는데 파이프가 뭐 우리가 뭐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수도용 파이프 뭐 지름 뭐 5cm 뭐 10cm 이 얘기 아닙니다. 이 파이프 정도는 지름이 한 50cm 엄청난 50cm라든지 그렇다면 더 큰 1m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필라멘트 와인딩을 쓰면 좋죠.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탈로 뭐 이런 파이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지름이 뭐 한 뭐 1m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메탈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용접해야지 뭐 그 포밍해서 돌려야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런 복합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쉽게 이 길이가 긴 저거를 그 파이프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멘트 와인딩 설명해 볼까요? 필라멘트 와인딩은 연속 섬유를 회전하는 축에 감아서 주로 파이프나 압력 용기 등과 같이 축 대칭, 복합재료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드라이 파이버 로빙을 레진 베스를 통해 당기면서 맨드렐에 감아주는 웻 와인딩 방법이 사용되지만 프리프레그레드 로빙 혹은 토스를 적용하는 드라이 와인딩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레진 베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 벌써 레진이 함침된 그 로빙 또는 토우라 해가지고 복합재의 그 일종의 그 파이버 형태입니다. 드라이 와인딩 방법도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로는 왜 이제 하면 이거는 좀 그 깨끗하겠죠? 이거는 왜? 이런 수지 탱크가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 레진 베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리프레그라는 거 레진하고 함침되면은 어떤 사용 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끈적끈적거려서 약간 좀 작업성도 안 좋은 방법도 있고 안 좋기도 하고 또 시효로 인해서 자재의 로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뭐 이 드라이 파이버 로빙 해가지고 레진 베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화는 백균백을 적용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오븐에서 수행된다. 이제 오븐이라고 했는데 오븐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자재가 좋아가지고 그냥 상온에서 경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로봇을 사용하면 생산 공정의 균일성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맨드레일 제거가 어렵고 안으로 들어간 면의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 뭐 이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하고 나면 이제 이 맨드레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거라든지. 그렇지만 또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안쪽 면을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단점도 있다. 얘기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맨드렐이 뭐 이렇게 다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맨드렐이 갑자기 뭐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 제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제품이 파이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맨드렐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이 복합 재료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파이프가 이렇게 뭐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안으로 들어간 면의 제조. 그렇지. 안으로 들어간 요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되죠. 원리를 쓰면은. 저 같으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면들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 급격한 경사를 주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계를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사를 주지 말고 완만한 경사를 준다면 뭐 충분히 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업 방법이 있어요. 스프레이업. 사실 이 공정은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공정은 아닙니다.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데 일단 뭐 잠깐 이제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복합재 어떤 맨드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합재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노즐을 통해서 여기에 복합 재료 레진과 플러스 파이버를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어. 그렇게 된다면 이 파이버는 어떻겠어요? 파이버는 찹드 파이버가 되겠죠. 파이버가 이제 아까 같은 필라멘트 이런 걸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버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와 레진이 섞여 가지고 여기서 스프레이를 해서 뿌린다. 그건데 이 맨드렐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싹 뿌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에 여기 이제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제품이
뿌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경화를 합니다. 경화를 하고 나서 요 맨들을 제거하죠.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큐어드 파트가 나옵니다. 스프레이업이라 하는데, 이게 얼핏 보면 떠오르죠? 일단 공정이 상당히 빠르겠죠? 그죠?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만, 파이버가 약하겠죠? 파이버가 강해지려면은, 복합재료가 강해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하고 이렇게 엮이고, 실타래처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파이버가 막 이렇게, 잘라진 파이버들이 막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겠죠, 파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스프레이업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스프레이업 공정은 찹드 파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웻 레이업 공정과 비교하여 공정 비용은 저렴하지만 강도는 훨씬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속 섬유를 스페셜 건에 공급시키고 건 속에서 절단되어 폴리에스테르온은 비닐 에스터 레진과 섞이면서 툴 표면에 뿌려지게 된다. 레이업을 압착시키기 위해서 롤러 등으로 컴팩션 시킨다. 뿌렸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뿌리고 나서 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제 계속 누른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화 시 진공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짧은 파이버를 방향성이 없이 적용하기 때문에 스프레이업 공정은 하중이 많이 걸리지 않는 주요 구조물의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스프레이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항공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몰딩이라고 있습니다. 리퀴드 몰딩은 이거는 지금 아주 뭐 대세라 그럴까요? 대세.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퀴드 몰딩, 일단 프리폼이라는 거는 프리폼은 요거는 파이버를 미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레진이 안 들어간 파이버예요. 그런 레진이 안 들어간 파이버를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좀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로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폼이죠. 프리폼. 이제 이게 복합제예요. 복합제. 이 복합제 프리폼 여기는 이제 여러 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프리폼을 뭐 요걸 이렇게 이거를 치구라고 합시다. 치구. 그러면은 이 복합제 이 프리폼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딱 압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복합제는 하나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 성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시 여기에 또 파이버 프리폼을 적층을 합니다. 적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죠. 적층을 한 다음에 컴프레션 하는 거야. 컴프레션. 왜? 이제 미케니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일반 백큐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적층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눌러줍니다. 상형과 하형 컴프레션이라고 했잖아요. 컴프레션. 근데 이제 요거는 툴이죠. 밑에 베이스. 근데 이 상형 아까 그랬죠. 상형은
뭐 메탈로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뭐 백큐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오토클레이브 할 때 배웠죠? 백큐백잉. 그래서 이 상형과 하형을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갖출 거 아니야? 제품이. 근데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는 그냥 현재로서는 파이버라. 파이버만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레진을 쏩니다. 레진을 바깥에 있는 레진 탱크에서 레진을 쫙 힘을 써.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압력을 이쪽에서 압력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쪽에서 우리가 빨대 뽑듯이 이제 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레진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진을 안쪽으로 이렇게 함침을 합니다. 레진 인젝션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프리폼이 레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진이 이제 하얗게 다 함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경화를 시킵니다. 경화를 이 상태에서 뭐 오븐에 넣어도 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멘트 와인딩이나 다른 것처럼 상온에서 경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를 하고 나면은 끝난 다음에 이 상형과 하형을 제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퀴드 몰딩은 이제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리. 자, 뭐 또 다시 다른 그림 여기도 있네, 그죠? 근데 이게 아까 프리폼이죠. 보강섬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수지를 쫙 당겨 밀어주죠. 그래서 압력계를 사용해서 그래서 수지를 쫙 밀어줍니다. 그러면 수지가 이렇게 가겠죠. 여기 이제 공기구멍이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보강섬유 안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선 레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쫙 하고 레진이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레진이 밀고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이 공기들이 이제 쭉 해서 일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리퀴드 몰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진을 여기서 압력계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미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기구멍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냥 빨대 뽑듯이 마이너스 압력을 줘서 압력을 쭉 보면 레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보면 상형과 하형 금형이 있죠. 이 금형을 메탈로 쓰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일론 필름으로 이렇게 백큐ම් 백잉 가지고 나일론 필름으로 덮어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퀴드 몰딩.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용어가 틀려지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리퀴드 몰딩. 근데 이제 이 리퀴드 몰딩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좀 사용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리퀴드 몰딩 프로세스에는 여러 종류의 공정이 있다. 대표적인 R2M, 레진 트랜스퍼 몰딩 공정은 드라이 프리폼 혹은 레이어블 맨치드 다이에 적용한 후 로우 비스코서티 레진을 일정한 압력을 사용하여 다이 속으로 넣게 된다. 그렇죠? 로우 비스코, 그러니까 점도가 상당히 낮은 거를 해서 다이 속에 넣게 된다. 이러한 매치드 다이 프로세스로 매우 정밀한 치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경화를 위하여 다이에 직접 인터널 히터를 부착시키기도 하고 힛프레스 혹은 오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경화를 하는데 이건 뭐 움직이기 힘드니까 이 금형 안에 열선을 이렇게 이렇게 놓아요. 이거 작업이 다 끝나면은 그냥 여기서 스위치 온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연루해서 여기서 바로 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그다음에 힙프레스 혹은 오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뭐 이 자체를 오븐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상형에 누르는 것들을 열을 가하는 전체적인 열 프레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ARTM이라고 상당히 뭐 용어는 유명한 용어입니다.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은 RTM 공정과 유사하며 싱글 사이드 툴을 적용하고 한 면은 백큐백이 사용된다. 백큐um 압력을 사용할 레진을 프리폼에 함침시킨다고 했어요. 자, 백큐um 압력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레진을 넣었어. 여기서 설명해. 레진을 넣는데 이 공기구멍을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백큐um을 걸어요. 백큐um 진공. 여기가 이제 진공이 되는 거라. 진공.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게 빨대로 빨아당기는 것처럼 진공을 만들면은 진공이라는 건 압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는 빠져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계속 석션을 해주는 거지. 당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레진이 자연스럽게 이 프리폼에 함침이 되면서 레진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레진을 뽑아내는데 레진을 뽑아내는 능력은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두껍다. 요게 두껍다. 두께가. 그러면 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레진이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쭉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레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참 레진의 패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진 패스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두께 또 이 백큐um 공기구멍 이거를 얼마만큼 사이즈에 맞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계산을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레진이 얼마만큼 잘 빠지고 또 이 전체에 레진이 잘 함침이 될 것인가 이거를 툴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미리 해봅니다. 내가 설계한 부품과 또 레진 시스템 또 메커니즘 리퀴드 몰딩 메커니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레진이 매스로 해야지. 그러니까 백큐um을 매스로 줘야지만 레진이 잘 빠져나온다. 그렇다면 이 두께가 공기구멍 두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공정을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죠. 자, 그리고 여기지만 이제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큐um 그냥 물론 이제 압력을 쭉 밀어넣지만 이게 또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백큐um 진공을 이용해서 당겨요. 이제 그런 거를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이 리퀴드 몰딩 이제 RTM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요즘은 대세입니다. 대세. 그러니까 비오토크레이브 공정 중에서는. 그래서 RTM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몰딩 있습니다. 컴프레션 몰딩. 이것도 이제 일종의 레진 트랜스퍼 몰딩하고 좀 유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로드를 하죠. 차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거는 여기 컴프레션 몰딩이잖아요. 레진이 들어가고 뽑아내는 곳이 없죠. 그죠? 그러면 요 복합 재료, 이 컴파지트가 이거는 아까 얘기한 프리폼 파이버가 아니고 이거는 레진이 이미 들어간 복합 재료겠죠. 레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로즈 몰드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흐물흐물해지는 러버, 그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건 이제 복합 재료를 이런 식으로 크로스 몰드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지를 쫙 하면은 이 복합 재료들이 이렇게 앞으로 펴지면서 제품 형상을 따라가고 또 마찬가지 경화를 하고 나면은 큐어드 파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컴프레션 몰딩이라고 합니다. 컴프레션 몰딩도 상당히 공정은 빠르겠죠? 그죠? 자, 컴프레션 몰딩 공정은 불연속, 랜덤한 섬유를 SMNC 여기 있네요. 시트 몰딩 컴파운드 및 벌크 몰딩 컴파운드 형식으로 만들어 다른 형태의 매치드 다이드 공정이다. 미리 산정된 양의 자재를 두 개의 다이 사이에 넣고 다이를 크로우즈 시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그죠? 복합 재료는 경화를 시키려면은 항상 열과 압력이 들어가야겠죠? 제가 압력밥솥 얘기했죠? 자, 압력과 열을 가하면 몰딩 컴파운드가 녹으면서 다이에 채워지고 폴리에스테르 혹은 비닐 에스테 등 적용되는 레진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5분 동안에 경화된다. 글라스 파이버 및 프로필렌과 소모플라스틱 컴포지트이 주로 사용되면 자동차 산업에 많이 적용된다.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복합 재료를 넣고 그리고 크로스 몰드 하면은 요 복합 재료가 옆으로 퍼지겠죠. 그 다음에 파트 경화를 하고 큐어드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느냐? 그거는 여기 있어요. 자동차 산업. 왜? 자동화가 가능하고 자동차는 수십만 대 만들잖아요. 항공기는 수백 대, 많아야지 수천 대이겠지만 자동차는 수십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복합 재료를 적용하는 컴프레션 몰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트루전이라고 있습니다. 펄트루전. 이거는 이제 저거하고는 비슷하죠. 레진 트랜스퍼 몰딩과 그러니까 필라멘트 와인딩 여러 가지를 좀 이게 복합적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서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파이버죠. 필라멘트.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 와인딩에서 이런 식으로 레진 베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필라멘트 와인딩은 여기에 원통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펄트루전은 그 방법이 아니고 이 프리포머가 이제 미리 형상을 맞추고 여기서 이제 다이라는 건 이제 다이는 예를 들면 다이가
이제 이렇게 겉으로만 나와 있지만 뭐 이러면 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다이가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쭉 오면서 이 파이버들이 이 다이에서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면은 이 풀 롤러도 뭐 이거는 뭐 저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생긴 롤러가 또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소우로 해서 잘라내면 파트가 나오는 거죠. 프리포머는 이 다이 이제 요 사이즈 근데 프리포머는 요거보다 좀 큰 거. 예를 들면은 요 프리포머 실제 제품 사이즈는 이건데 프리포머는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거. 왜? 여기서 나올 때는 이미 뭐 완전히 압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포밍을 한다 해가지고 프리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포머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차 다이, 2차 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풀 롤러는 왜 사용하겠어요? 롤러는 이제 당기는 거지. 쫙 당겨주는 푸시 풀이잖아요. 풀 롤러. 쫙 파트를.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나오고, 이제 물론 이미 이제 경화는 여기서 다이에서 되겠죠. 물론 이제 경화도 여기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나오면서 여기서 경화가 되는 경우도 뭐, 그건 이제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기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제품에 맞게끔 설계되게 해서 만드는 거겠죠. 어떤 이 기성품 만드는 그런 장비는 아닐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펄트루전은 길고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특화된 제전공입니다. 크릴에 감겨진 드라이 이그라스들을 레진 베스와 프리포머를 거치면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힛 다이를 통과하면서 최종 성형되게 된다. 뭐 여기서 요거 힛 다이. 그 경화는 짧은 시간 동안 힛 다이에서 이루어지며 경화된 부품은 원하는 길이로 절단되다. 주로 사용되어지는 레진은 폴리에스테르, 비닐 에스테르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펄트루전. 근데 뭐 아직까지 저는 사실은 이 펄트루전을 그 항공산업에서 대한민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에서는 좀 뭐 본 경우는 없어요.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좀 뭐 많이 사용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얘기하는 또 대세죠. 서머플라스틱은 서머플라스틱 복합재료. 우리는 이제 앞에 것들은 서머세트, 그러니까 열 경화성 복합재료고, 이거는 열 가소성 복합재료입니다. 이 복합재료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복합재료 열을 가하면은 흐물흐물해지는 그러한 복합재료인데, 이게 요즘 이제 대세가 됐어요. 이제 대세가 왜 되냐면은, 지난번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머플라스틱이 재생이 가능해. 요즘 뭐 환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서머플라스틱은 다시 열을 가해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가능하고, 또, 우리 복합재료의 그 한계 중에 하나인 시효. 그러니까 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 이건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머플라스틱 테크놀로지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정이 그 이런 식으로 프리 컨솔리데이티드 시트 이런 이제 서머플라스틱 시트를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스 포밍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열을 가하면 접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좀 미리 그 프리프랩의 형태로 만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패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패널을 만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를 접합하는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접은 메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복합 재료도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서머플라스틱에는 서머플라스틱 복합 재료는 용접을 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어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용접보다는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요. 제품을 코어 컨솔리데이션 가지고 한 번에 그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기서도 눈에 보이지만 여기 보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용접 공정도 있지만 이 용접 공정이 없어지죠. 그죠? 코어 컨솔리데이션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제작 공수, 제작 리드 타임이 짧아지겠죠? 이런 게. 그렇지만 이제 조금 복잡하겠지. 형상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머플라스틱이 현재는 그 자재가 그 서머세트만큼 이렇게 강도가 높지가 않아요. 현재. 그렇지만 점점 자재에 대한 스타디와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예상커저는 서머세트 자재를 대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 서머플라스틱 복합재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서머플라스틱 그 자재가 복합재료가 대중화될 때 결국엔 또 지금 서머세트 복합재료와 마찬가지 또 선진국의 자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이제 복합재료 중에 이제 웻 레이업이라고 있어요. 웻 레이업. 그리고 웻 레이업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접할 거예요. 왜? 한번 봅시다. 웻 레이업의 어떤 시퀀스를 할까요? 그죠? 웻 레이업은 여기 있어요. 드라이 리인포스먼트를 이런 식으로 툴 위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레진을 쫙 뿌려요. 레진 임프리그네이션 레진을 뿌려. 그리고 그 롤러를 사용해서 쫙쫙 밀어. 레진이죠. 맨 처음에 이게 드라이 복합재료인데 파이버인데 이거 입니다. 그리고 한 플라이 했어. 그 투 플라이, 쓰리 플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롤러를 이용을 해서 빌드업 리콰이어드 시크릿이라고 했죠. 원하는 두께까지 계속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파트 큐어를 해요. 이 파트 큐어는 상온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고온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웻 레이업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간단하죠? 우리가 봤던 뭐 이런 뭐 여기 들어간 뭐 포밍이나 펄트루전이나 또 컴프레션 몰딩이나 뭐 여러 가지 스프레이업이나 어떤 이런 필라멘트 와인딩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기계가 없죠, 장비들이. 그죠? 뭐 기껏 있어봤자 뭐가 있네? 롤러가 있네, 롤러가 있고. 그러니까 웰레이업은 상당히 심플한 복합재 제작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복합재의 제작 공정 중에 아까 뭐라 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수십만 대 만든다 그랬죠? 그때는 어떤 걸 쓴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컴프레션 몰딩 같은 걸 쓴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저기 무인기도 복합재로, 드론도 복합재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뭐 수천 대, 수만 대 만들지는 않죠. 그러면은 굳이 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고가 장비, 고가의 프로세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웰 레이업은 사실은 배 할 때 이 웰 레이업 공법을 많이 씁니다. 배. 왜 하면 배는 여러분 어때요? 배는 한 대만 만들죠. 한 대. 그죠? 배는 한 대만 만들어. 한 대. 한 대 만드는데 배 하나 만드는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장비 또 장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외피 배 만들 때 배의 어떤 구조물이죠. 배 만들 때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수함도 그렇습니다. 잠수함은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잠수함은 RTM이라 해가지고 리퀴드 몰딩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웰레이업에 또 이제 뭐 단점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약간 구조적으로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심해에도 들어가잖아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웹레이업보다는 이제 아까 같은 컴프레션 몰딩, 컴프레션 레진 트랜스퍼 몰딩, RTM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잠수함이 아닌 기타 배들에서는 웹레이업을 쓰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처럼 실제 무인기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이 웰 레이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 시간일 때도 우리가 이 웰 레이업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웹 레이업, 드라이 파이버 니트 레진 하고 프리프레그 공법의 한번 차이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드라이 파이버 니트레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프리프레그는 뭐라 그랬죠? 파이버와 레진이 이미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레진이 약간 반경화 상태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프리프레그고 지금 우리가 비오토크레이브 공법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파이브하고 레진이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공정을 수행하면서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공법의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 봅시다. 코스트는 드라이 파이버하고 니트 레진이 프리프레그보다 상당히 낫겠죠. 셀프 라이브 스토리지도 훨씬 좋고 왜? 여기는 레진이 계속 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머티리얼 핸들링 분야에서는 드레이프 어빌러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감는다든지 형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할 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좋다. 반면에 나쁘다. 태킹 뭐 상당히 안 좋죠. 왜? 레진이 많이 묻어 있거든. 또 레진 컨트롤도 나쁘고 파이버 볼륨 컨트롤도 상당히 나쁘고 그리고 품질도 사실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프리프레그는 좋죠. 이 파이버 볼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합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복합재의 그 힘은 결국엔 이 안에 파이버 볼륨이거든요. 파이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 복합재의 그 기계적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파이버 니트 내진 이것들은 사실은 파이버 볼륨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파이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감을 잡기 힘들거든.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 프리프레그 만들 때 이 파이버가 몇 프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인기를 제작한다 하면은 값이 싸야 돼요. 요즘 누가 뭐 비싼 거 삽니까? 그 무인기는 뭐 이런 얘기하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용 횟수가 높진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법을 사용을 하고, 좀 고가의 항공기 또 뭐 몇십 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프리프렉을 사용해서 복합 재료 또 항공기 부품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비오토크레이브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우리가 하니컴 코어라고 있어요. 제가 일부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니컴 코어가 또 있습니다. 하니컴 코어는 이게 이제 하니컴 코어죠. 이렇게 요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오토크레이브 공법이든 오토크레이브 공법이든 이건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 복합재가 들어가지만 이 안에 이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니컴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런 게 하니컴 코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니컴 코어는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약간 헥사고날이죠. 그리고 플렉시블 코어도 있고 오버 익스팬디드 코어. 이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힘이 강한지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 어느 쪽으로 힘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코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료만 계속 채우면은 재료도 많이 들어가서 원가도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요 하니컴을 쓴다고 하면은 그 복합재 제품의 웨이트도 가볍게 할 수 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니컴 코어를 씁니다. 이 하니컴 코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페이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제 특히 뭐 노맥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탈로도 하니컴 코어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복합 재료의 그 어떤 공법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공법이 나올 거고, 또 그 새로운 공법에 맞는 또 어떤 복합 재료가 또 개발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메탈을 점점 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 재료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또 연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